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남편도 내 아들도 누구도 모르게 10년 가까이 꼬박꼬박 넣어온 적금 통장이 며느리 손에 들어가 있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그 돈을 왜 모았는지, 무엇을 위해 그토록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노후의 숨구멍이었고, 혹시라도 남편이 병들거나 내 몸이 무너지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희망줄이었다. 그런데 그게 며느리 손에 들어가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며느리 얼굴은 아무렇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듯 태연하게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쳤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고. 어디서 본 거냐고. 그런데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다. 집 안정리를 하다 서랍 속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나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 서랍은 내가 평생 내 손으로만 여닫던 곳이었다. 남편도 아들도 누구도 그곳을 건드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거기까지 들어와서 손을 댔다는 말인가. 내 사생활, 내 마지막 비밀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순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다. 혹시라도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평생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내세우며 큰 소리치던 그 남자가 내가 몰래 적금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분명히 나를 배신자로 몰아세울 것이다. 아니, 그보다 먼저 며느리의 의도가 두려웠다. 그녀가 이 사실을 왜 나에게 바로 말했을까? 혹시 아들에게 이미 이야기한 건 아닐까? 아니면 이걸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건 아닐까? 내 머릿속은 수십 가지 의심으로 가득 찼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부탁했다.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남편도 몰라야 하고 아들도 몰라야 한다고.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미묘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돈의 힘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돈을 쥔 사람이 얼마나 약해지는지를. 나는 며느리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아무리 시어머니라 해도 돈이 걸려있는 순간 권력은 며느리에게 넘어갔다. 그날 저녁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이 술에 취해 거실에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귀에는 며느리의 미소만 맴돌았다. 이 돈은 내 노후의 안전망이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국민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는다. 통계에서도 나이 든 부부가 한 달에 최소한 250만 원 이상은 써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집 사정에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몰래 적금을 넣어왔다. 한 푼 두 푼, 남편에게는 안 쓰는 용돈처럼 속이고 장 보러 간다고 핑계대며 조금씩 모았다.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며느리 손에 들어갔다. 나는 무서웠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꺼낼지, 언제 아들에게 이야기할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내게 조건을 걸지. 내 머릿속은 수백 번의 상상으로 가득 찼다.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며느리가 당장 나에게 돈을 요구한다면 나는 거절할 수 있을까? 며느리는 아들의 아내다. 아들을 잡고 있는 여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강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입에서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나를 부엌으로 불렀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상냥한 말투로 내게 차를 내밀었다. 나는 차를 받아들고도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었다. 그 차 안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며느리가 어떤 말을 꺼낼지 두려워서 손끝까지 얼어붙었다. 그리고 결국 그녀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적금 얘기는 아버님께 말씀 안 드렸어요. 대신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날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손에 든 찻잔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한참을 뜸 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희 대출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 대출이랑 애들 학원비까지 겹치니까 매달 숨이 막혀요. 어머님, 혹시 그 적금 통장에서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 돈은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내 남편 몰래 모아둔 노후 자금이었고 내 몸이 아플 때 내 손주들까지 손 벌릴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의지할 돈이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태연하게 빌려달라고 했다. 빌려주면 갚을 거라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돈은 빌려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도 가족에게 건네는 돈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그 돈은 내 노후를 위해 모은 거다. 나도 늙으면 병원비가 많이 든다. 지금도 병원 가면 검사비에 약값까지 나가면 숨이 막히는데 그 돈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며느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이 차가워졌다. 어머님, 저희가 힘들면 결국 아들이 책임져야 해요.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생활비도 빠듯하잖아요. 결국 그 돈은 다 가족을 위해 쓰일 거예요. 지금 저희에게 주시는 게 맞아요. 그 말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이미 나의 약점을 꿰뚫고 있었다. 내 남편이 돈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예민한지, 내 아들이 며느리의 말이라면 뭐든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며느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처럼 웃으면서 아들에게 말한다면 아들은 당장 내 서랍을 열어 통장을 빼앗아갈 것이다. 나는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 그날 저녁 혼자 방 안에 앉아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지금까지 모은 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3천만 원이 넘게 들어있었다. 이 돈은 내 손끝에 묻은 노동의 흔적이었다. 나는 몇십 년 동안 밥을 아껴 먹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며 모았다. 남편이 술 마신다고 지갑 털어갈 때 나는 눈물 삼키며 다시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이 며느리 손에 넘어갈 위기였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이 되었다. 나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생각했다. 만약 이 돈을 빼앗기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국민연금으로는 매달 겨우 7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남편의 연금까지 합쳐도 140만 원 남짓이다.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를 내면 남는 게 없다.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버틸 수 없다. 그럼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데 그건 죽기보다 싫었다. 나는 평생 남편과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늙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싶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며느리는 더 이상 대놓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밥상에 앉아도 거실에 앉아도 심지어 손주를 안고 있어도 그녀의 눈길은 늘 나를 따라왔다. 나는 그 시선이 무서웠다. 그녀가 언제 다시 그 부탁을 꺼낼지, 아니 요구로 변할지 매 순간 불안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이 돈을 지키려면 무언가 조치를 해야 했다. 은행에 가서 비밀 계좌로 옮겨야 할까? 아니면 통장을 해지해서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할까? 하지만 그것도 위험했다. 현금을 집에 두면 며느리 눈에 띌 수 있었다. 은행 직원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꺼려졌다. 괜히 기록이 남아 남편이 알게 되면 끝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오래 알고 지내던 김 여사를 만났다. 그녀는 나보다 3살 위였고 늘 경제에 밝은 여성이었다. 나는 무심코 그녀에게 내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며느리가 내 통장을 알아버렸다는 사실, 그 돈을 지키고 싶다는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을. 김 여사는 잠시 나를 똑바로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돈을 내 통장에만 두면 안 된다. 남편이나 며느리가 알게 되면 다 빼앗길 수 있다. 요즘은 노인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전용 상품도 많다. 간단히 말하면 돈을 묶어두는 거다. 해지하려면 본인 동의가 꼭 필요하니까 그게 내 안전망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런 방법이 있을 줄은 몰랐다. 은행에서 그냥 적금만 들던 내가 노후 전용 금융 상품에 대해 알 리 없었다. 나는 그날 밤 내내 김 여사의 말을 곱씹었다. 만약 내가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내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이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며느리 몰래 은행으로 향했다. 손에 든 통장이 유난히 무거웠다. 마치 내 인생의 무게가 그대로 담겨 있는 듯 했다.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제 돈을 제가 아니면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 방법이 있나요? 직원은 잠시 놀란 듯 나를 보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노후 안심 통장, 연금 전환 상품, 의료비 전용 적금 같은 제도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세상은 변했는데 나는 혼자 뒤처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이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그 순간 알았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내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직원은 차분하게 서류를 하나씩 설명해 주었지만 내 귀에는 심장 뛰는 소리만 가득했다. 노후 안심 통장으로 전환하면 본인 동의 없이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설령 가족이 내 도장을 들고 와도 절차상 승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며느리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나는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서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서류를 모두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눈치채면 어쩌나. 며느리는 눈썰미가 날카로운 여자다. 작은 변화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내가 은행에 다녀온 사실을 추궁할지도 모른다. 그때 무슨 핑계를 대야 할지 벌써부터 머릿속이 복잡했다.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질문 하나에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평소라면 시장에 다녀왔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을 텐데 그날은 목소리가 떨렸다. 시장 좀 보고 왔다. 며느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녀가 이미 뭔가 이상하다고 짐작했다는 것을. 며칠 동안 며느리는 직접적인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밥상에 앉아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도 그녀의 눈길이 내 손길을 따라왔다. 마치 내가 언제 다시 통장을 꺼낼지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 시선이 무서워 밥도 제대로 못 넘겼다. 결국 사건은 일주일 뒤 터졌다. 그날 저녁 남편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고 아들은 늦게 들어온다며 전화가 왔다. 집에는 나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만 있었다. 며느리가 불쑥 내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문을 닫고 의자에 앉으며 차분히 말했다. 어머님, 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날 은행에 다녀오신 거.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은행에 다녀온 걸 누가 본 걸까?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시장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날 시장 상인한테 여쭤봤거든요. 못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며느리는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었고 결국 확인까지 했던 것이다. 그녀는 내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도 사정이 있어요. 요즘 빚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어머님은 혼자서 이렇게 큰 돈을 숨겨두고 계시네요. 아버님도 아시면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나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남편이 알게 되는 순간 내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 뻔했다. 그는 평생 가장이라는 자존심으로 살았다. 그런 남자에게 아내가 몰래 적금을 모아왔다는 사실은 치욕일 것이다. 그는 분노할 것이고 나는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다. 나는 며느리 앞에서 무릎이 꺾일 듯 흔들렸다. 간신히 입을 열어 말했다. 제발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나는 그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그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어머님, 우리 둘 다 힘들잖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나눠 쓰는 거죠. 그 말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나눠 쓴다는 건 결국 빼앗긴다는 뜻이었다. 며느리는 이미 내 약점을 쥐고 있었다. 나는 밤새도록 울었다. 방 안에서 불 꺼진 천장을 보며 수십 년간 쌓아온 내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다음날 아침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대로 며느리에게 끌려다닐 수는 없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모은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증거이고 내 노후의 생명줄이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만약 며느리가 남편에게 고자질한다면? 만약 아들이 나를 원망한다면? 그 순간 가족이라는 끈은 끊어질 수 있다. 나는 양쪽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며느리가 나를 부르더니 종이를 하나 내밀었다. 어머님, 이건 대출 계약서예요. 이번 달까지만 내면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어머님, 조금만 보태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나는 구분할 수 없었다.
내 손은 종이를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내내 고민했다. 이 돈을 지키려면 이제는 단순히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 대책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대책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다. 우연히 보게 된 텔레비전 뉴스에서였다. 거기서 나는 노인 금융 사기와 자산 보호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실마리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앵커가 또박또박 말했다.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가족을 앞세워 돈을 빌리려 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가 나와 해법을 설명했다. 노후 자산을 지키려면 본인 확인이 철저한 금융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노후 생활자금 전용 계좌, 금융감독원 등록 보호상품, 법률 상담을 통한 사전 상속 설계 등이 소개되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방송을 끝까지 들었다. 그 속에서 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다음날 곧장 금융감독원 상담 전화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친절한 상담원이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돈을 빼갈 수 없도록 막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 지급 계좌나 지정 인출 제한 제도를 활용하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드디어 내 편이 생긴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가족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 나이에 며느리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걸까? 그러나 생각해보니 내 인생을 지키는 일은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며느리가 내 편이 아니고 남편도 내 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 결국 나는 스스로 내 편이 되어야 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에는 법률 상담도 연결받았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진지하게 말했다. 가족 간의 문제라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이 자산을 의료비 전용 계좌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비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는 절대 못 씁니다. 가족이 도장을 들고 와도 허용되지 않아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동시에 안도가 되었다. 나는 곧바로 신청했다. 이제 내 돈은 병원비와 같은 필수 상황에서만 쓸 수 있게 되었다. 며느리도 남편도 아들도 손댈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로 남겨두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늘이 그렇게도 맑아 보였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슬펐다. 가족과 함께라면 편안해야 하는데 나는 가족 앞에서조차 방어막을 쳐야 했다. 며칠 후 결국 며느리가 다시 말을 꺼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다. 저녁 식탁에 앉아있던 그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번 달 대출이 진짜 막막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남편이 옆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아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내 돈을 이미 안전하게 지켜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내가 가진 돈은 이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병원비 전용 계좌로 묶어놨다.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내 돈은 나 말고 아무도 못 건드린다. 혹시라도 나 아프면 그때는 병원비로 쓸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못 쓴다.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며느리의 눈빛은 분노로 번쩍였다. 하지만 남편이 곁에 있어서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은 내 돈을 두고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날 밤 며느리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내가 손주를 안아주고 있을 때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그녀의 눈은 내 뒷모습을 꿰뚫는 듯 했다. 나는 알았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반드시 다른 방법을 찾아올 것이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남편이 내 방에 들어와 말했다. 당신 요즘 은행에 자주 다닌다며? 무슨 일이지?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멀뚱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표정은 싸늘했다. 솔직히 말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다.
며느리가 이미 남편 귀에 뭔가를 흘렸다는 것을. 나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이대로 숨길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순간 남편은 나를 배신자로 몰아세울 것이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었다.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남편의 시선이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늘 돈 문제에 예민한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생활비가 조금만 모자라도 언성을 높였고 내가 장을 볼 때 몇 원이라도 더 썼다고 하면 구시렁거렸다. 그런 남자가 내가 몰래 적금을 모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눈에 훤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냥 건강보험료나 세금 문제 때문에 확인하러 간 거야. 아무 일 없어. 그러나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시장도 안 들리고 은행만 다녀온 걸 며느리가 봤대. 당신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결국 남편에게 흘린 것이다.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다. 말해. 당신 혼자 뭘 꾸미고 있는 거냐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몰래 적금을 모아왔어.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어지면 쓸 수 있게 조금씩 모아왔던 거야. 남편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술 기운에 얼굴이 벌개진 채 나를 노려보았다. 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평생 가장이라고 버텨왔는데 내 등 뒤에서 몰래 돈을 모았다니.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 나는 그 말에 무릎이 꺾일 듯 흔들렸다. 그게 아니야. 당신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살 길을 위해서였어. 당신이 병원에 쓰러졌을 때 우리가 가진 돈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잊었어? 그때 나 혼자 발 동동 구르며 친정까지 찾아갔잖아.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남편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부부 사이에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뒤통수 맞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방안을 울렸다. 나는 그 순간 내가 평생 의지하던 남자에게서 철저히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날 밤 남편은 이불을 끌고 거실로 나가버렸다. 나는 방 안에서 홀로 울음을 삼켰다.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그토록 지켜온 적금이 오히려 내 가정을 흔드는 칼날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무심한 듯 내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결국 아버님도 아셨네요. 이제 더 숨기실 수 없겠죠? 그러니 차라리 저희한테 조금 나눠주시는 게 현명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내 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싸워야 했다. 그러나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이제 머리로 싸워야 했다. 며칠 뒤 나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다. 상담실에서 변호사가 내 사정을 듣더니 한참 동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간 갈등이지만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만약 며느리나 남편이 강제로 인출하려 한다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대용 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앞으로의 재산 분배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단순히 지금의 통장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재산 전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은행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힘이 났다. 지금까지는 며느리의 시선에 남편의 분노에 휘둘려왔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며느리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돈은 이제 내 손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 아무도 못 건드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돈은 내 삶의 무게였고 내 존엄의 마지막 선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낸다는 건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지켜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며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반드시 다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시험할 것이다. 나는 마음을 굳게 다졌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다. 내 돈을 지키는 건 내 노후를 지키는 일이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며칠 동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도 마치 분노를 꾹 눌러 담은 채 나를 외면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고요함 뒤에 더 큰 파도가 몰려올 거라는 걸. 그날은 주말 저녁이었다. 가족이 다 모여 앉아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이 모으신 돈, 우리도 조금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인데 숨기실 이유 없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 이제 솔직히 얘기해. 얼마나 모아둔 거야? 나는 손이 떨려 밥그릇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끌려다니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돈은 내 인생이에요. 평생 가족 위에 헌신하면서 내 이름으로 쓴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모은 거예요. 당신들이 원하면 나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발 내 마지막 자존심만은 건드리지 말아줘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용기가 올라왔다.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싸늘했다. 자존심? 가족보다 자존심이 먼저냐? 그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손주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며느리는 일부러 그 울음을 달래며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우리도 힘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나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속내가 훤히 보였다. 그녀는 조금만이라는 말을 하지만 한번 내어주면 끝없이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내 인생은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리라.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말과 남편의 분노가 계속 맴돌았다. 이대로 두면 나는 무너진다. 반드시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은행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가진 적금을 신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제 사망 전에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상담사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며칠 뒤 나는 서류에 사인을 했다. 이제 내 돈은 유언대용 신탁으로 묶였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도 인출할 수 없고 사후에는 내가 정한 대로 분배된다. 나는 손끝이 떨리면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밤 남편과 며느리가 다시 내 방에 들어왔다. 며느리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우리 사정 좀 아시잖아요. 조금만 내주시면 안 돼요? 남편도 옆에서 눈빛을 날카롭게 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담담히 말했다. 이제 늦었어. 내 돈은 내 손에서도 마음대로 못 꺼내. 나라 법으로 묶어놨으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남편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하지만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며느리와 남편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나를 몰아붙일 것이고 언젠가는 또 다른 위기가 닥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 나는 방법을 알았고 내 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흰머리 가득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잘 버텼어.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자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시간은 흘렀다. 며느리는 전보다 더 조용해졌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욕망이 숨어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놓친 맹수가 기회를 엿보듯이 그녀는 틈만 나면 나를 관찰했다. 어느 날이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내 방문을 두드렸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들이 며느리의 편에 서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 지금 많이 힘들어요.
대출이자도 그렇고 아이들 학원비도 그렇고 아내가 엄마한테 부탁드린 거 저도 알았어요. 솔직히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아들아, 내가 널 위해 살아왔지. 내 아버지 위해서, 너 위해서, 손주 위해서 평생 내 삶을 다 바쳤어. 근데 지금 내 노후마저 다 내놓으라 하면 나는 대체 뭐로 살아가야 하니?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마음도 알겠어요. 하지만 아내는 안 그래요. 엄마가 돈을 숨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곤란합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국 아들은 중간에 끼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확실히 알았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아들은 며느리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걸. 그날 밤 나는 깊은 결심을 했다. 더는 숨지 않고 내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며칠 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내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었고 남편은 담배를 문 채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은 이제 내 병원비와 장례 비용으로만 쓰일 거야. 그 외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어.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다 묶어놨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일부는 손주에게 직접 가도록 지정했어. 너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아들의 눈이 커졌고 남편은 담배를 탁자에 세게 눌러끄며 눈을 흘겼다. 방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다. 너희가 뭐라고 생각하든 이건 내 인생이야. 나는 평생 희생했어. 하지만 이제는 내 마지막 몫을 지킬 거야. 그게 이기적으로 보인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그러나 내 자존심은 내 손으로 끝까지 지킬 거야.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도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 한켠은 무너져 내린 듯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나는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창밖을 보니 새벽 하늘에 달빛이 희미하게 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겠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싸움은 계속되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며느리는 그날 이후 노골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예전처럼 다정한 척도 하지 않았다. 차갑게 때로는 대놓고 무시하며 나를 대했다. 어머님, 반찬은 알아서 드세요. 저희도 바빠요. 세탁기는 제가 쓰고 나서 바로 닫아야 해요. 어머님, 빨래는 좀 나중에 하시든가요. 사소한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분명했다. 아들은 중간에서 애써 무마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마저 자꾸만 멀어져 갔다. 남편은 여전히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술만 마시면 중얼거렸다. 평생 같이 산 아내가 나 몰래 돈을 모아 그 돈 하나 못 믿어서 법으로 묶어버리고 내가 무슨 남자냐.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동시에 차갑게 다짐했다. 내가 약해지면 모든 게 끝난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왔다. 나는 은행에서 받은 신탁 서류들을 다시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망 전까지 해당 재산을 보호하며 제3자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그 문장을 수십 번도 넘게 읽었다. 그때마다 내 안에서 힘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어머님, 저 이번에 큰 병원에 다녀왔어요. 의사 말이 좀 심각하대요. 그래서 돈이 급히 필요해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게 사실이라면 아들하고 같이 해결해야지. 내 돈은 이미 내가 정한 대로만 쓸 수 있어. 그러자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님, 진짜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가족이잖아요. 저도 어머님한테 딸 같잖아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딸 같다고. 평생을 희생한 나를 돈줄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녀가 내가 내 딸 같으면 지금처럼 협박하겠니?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방을 나가버렸다. 나는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마치 전쟁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아들이 내 방에 들어왔다. 엄마, 아내한테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
하지만 내 삶은 내가 지킨다. 이제 나는 더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표정에는 갈등과 분노 그리고 서글픔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상담사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가족이라고 다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어머님의 노후는 어머님의 권리입니다.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집에서는 누구도 내 편이 아니었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이 싸움은 돈 때문이 아니다. 내 존재를 증명하는 싸움이다. 끝까지 버틸 것이다. 겨울은 깊어지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아들은 여전히 중간에서 애쓰려 했지만 며느리의 불만은 날로 커졌다. 그녀는 이제 노골적으로 나를 짐 취급했다. 어머님 방 난방은 좀 줄이셔야 할 것 같아요.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어머님 드시는 약값 보험으로 커버 안 되면 그냥 일반 약으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 말들이 내게는 칼처럼 꽂혔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허리 휘도록 일했고 누구보다 절약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그저 돈만 쓰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며느리가 내 서랍을 뒤지다 은행 서류를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유언대용 신탁으로 바꾼 사실이 적힌 문서였다.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는 그 서류를 식탁 위에 던졌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결국 진짜로 우리 몰래 이런 짓까지 하셨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은 얼굴이 굳었고 남편은 술잔을 들다 멈췄다. 나는 손이 떨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 내가 한 짓이야.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가족을 이렇게 배신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죽을 만큼 힘든데 어머님은 혼자만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너희가 힘든 건 알지. 하지만 그게 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놓으라는 이유가 되니? 나는 내 몫을 지키는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도 큰 죄냐?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만해라. 내 어머니가 평생 우리 위해 산 거 모른 척하지 마라. 순간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날카롭게 굳어졌다. 좋아요. 그러면 어머님도 각오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님을 가족으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몸이 굳었다. 가족으로 대하지 않겠다. 그 차가운 선언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가면이 벗겨졌구나. 드디어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구나. 그날 밤 나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눈발이 어둠 속에서 흩날리고 있었다. 마치 내 인생이 부서져 흩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다시 새롭게 쌓이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좋다.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겠다면 나도 그만큼의 거리를 두겠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희생양이 아니다.